여러분이 지금 시장에서 유독 큰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눈에 띄는 악재도 대규모 매도 이슈도 없는데 시장이 반등김이 없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는 롱텀 홀더들의 물량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수요도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명확한 조정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하락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비트코인 ETF 데이터 속에 있었습니다. 최근 ETF 유입량을 보면 짧은 기간에 수억 달러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것만 보면 기관도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비밀은 바로 캐시앤캐리 전략을 구사하던 헤지펀드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헤지펀드는 아주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 집단입니다. 이들은 ETF 현물을 매수하고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공매도하여 가격 방향과 상관없이 프리미엄 차이만 가져가는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 ETF에서 100달러의 비트코인을 사고 CME 선물에서는 보통 101달러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겁니다. 방향성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 전략은 헤지펀드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024년 이 전략의 수익률은 약 15%였지만 2025년 들어 2%대로 급락합니다. 헤지펀드 입장에선 2%짜리 수익률로 이런 큰 자금을 굴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셧다운으로 인해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추수감사절 시즌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단기 헤지펀드들의 ETF 투자 매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즉 지금 나온 ETF 유출은 단기 헤지펀드의 이탈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자금은 빠졌지만 장기 기관은 완전히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2025년 3분기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보유 성향이 극도로 강한 하버드 엔도우먼트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무려 257%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초장기 기관인 에모리 대학 연기금도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렸습니다. 즉 단기 펀드가 빠질 때 그 자리를 오히려 장기 기관들이 흡수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5년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ETF에서 하루 9억 달러씩 빠지던 시기가 있었죠. 당시 코인데스크 텔레그래프는 캐시앤캐리 전략을 하던 헤지펀드들이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실제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는 ETF 보유량을 41%나 줄였죠. 그런데 이 시기 아부다비 국부 펀드와 브라운드 엔도우먼트 같은 장기 기관은 ETF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3주간 바닥을 다지고 3월 말부터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단기 헤지펀드 이탈, 장기 기관 흡수, 이 교체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12월, 2023년 3월, 2024년 1월, MVR이 1 근처까지 떨어진 모든 구간이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된 때였고 동시에 레버리지 청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MVR이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시장 내 레버리지 거품이 거의 제거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시장 붕괴가 아니라 레버리지 정리 과정의 끝자락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트코인에는 흔히 적중률 100% 법칙이라고 불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3년의 상승장이 지나면 1년의 하락장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3년, 2024년, 2025년은 3년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도 과연 큰 폭락이 발생할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모두 연말에 하락장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에는 마이너스 87% 폭락이 12월부터 시작됐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84% 급락이 같은 달에 출발했습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77% 하락이 11월부터 진행됐습니다. 만약 또다시 큰 조정이 온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20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위해 과거 3년 상승장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그 뒤 1년의 하락이 찾아왔는지를 처음부터 자세히 짚어보려 합니다. 그 분석을 기반으로 2026년의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비트코인은 첫 번째 반감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가격은 약 12달러 수준이었지만 2013년 11월 29일에는 1242달러까지 치솟으며 약 500%나 급등했습니다. 이 강세의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이 시행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있었고 여기에 중국이 비트코인 최대 거래 시장으로 부상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생겨나 접근성이 커지고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며 강한 상승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 비트코인은 무려 마이너스 17% 폭락했습니다. 첫 번째 하락장의 핵심 원인은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조치로 중국 거래소들은 위안화 입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신규 자금이 급속히 끊기면서 비트코인은 곧바로 마이너스 60% 급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2월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담당하던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7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해 시장이 붕괴됐고 암호화폐 역사상 첫 번째 크립토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후 2015년에는 두 번째 상승장이 열린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은 162달러의 바닥에서 19,785달러 고점까지 약 12,0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 상승 역시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자 자본가들은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난 사실은 여러 차트에서도 확인됩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90%가 위안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위안화 가치 하락, 중국의 거래량 증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이더리움 기반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며 ICO 붐이 일어납니다. 개인 투자자 참여가 급증했고 수천 개의 신규 코인이 탄생했습니다. 이더리움은 6달러에서 1151달러까지 양 19,370%나 폭등했고 비트코인 역시 역사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년 상승 후 2017년 12월 17일 마이너스 84% 급락이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비트코인 사상 최고점이자 CME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 상장된 날입니다. 선물 시장 개장과 함께 공매도가 유입되면서 낙관론이 한순간에 꺾였고 강한 하락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폭락의 원인은 ICO 프로젝트 상당수가 사기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이 동시에 규제에 나서면서 많은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90% 이상 폭락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어 2018년 1월 일본 거래소 코인체크가 5,700억 원 규모로 해킹당해 26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IT 기업들이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하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과도하게 쌓인 레버리지가 무너지며 연쇄 청산이 발생해 시장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1년간의 하락 이후 2020년에는 세 번째 강세장이 찾아옵니다. 비트코인은 3,125달러 저점에서 69,198달러 고점까지 약 2,114% 상승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유례없는 돈풀기를 했고 넘쳐나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며 초강세장이 열립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기업 최초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했고 테슬라와 스퀘어 같은 기업들도 매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며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의 전성기였던 디파이 서머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공급, 이자 농사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십에서 수백의 연 이자를 제공하는 시장이 형성됐고 디파이 예치 자금은 6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까지 폭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이름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각인됩니다. 그 뒤 3년 상승을 마치고 2021년 11월 10일 마이너스 77% 하락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부양 후폭풍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발표는 하락장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됐고 5월에는 22년 만에 빅스텝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테라 루나 붕괴, 셀시우스 파산, 그리고 2022년 11월에 FTX 파산까지 이어지며 암호화폐 시장은 초대형 충격을 받습니다. 1년의 혹독한 하락이 끝나고 2023년 1월 1일 새로운 3년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4년 주기 이론대로라면 2026년은 다시 하락장의 순서입니다. 과거 모든 하락장 시작 시점은 3년차의 11월 또는 12월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의 하락은 국가 규제, 충격적인 사건, 통화정책 급변 등 외부 리스크로 촉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오히려
성숙해진 시장과 증가하는 유동성이 특징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미국에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상원 35석, 하원 전체, 그리고 50개 주 중 36명의 주지사가 선거를 치릅니다. 집권 세력에게 시장 붕괴는 즉각적인 정치적 타격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경기 침체를 원치 않습니다. 위기 조짐이 보인다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을 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 때도 비트코인이 38,545달러에서 108,35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RP 자금을 대거 시장에 투입하며 긴축 효과를 상쇄하고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강경파조차 선거 때만큼은 유동성 확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경제 철학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더라도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 성장을 최대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는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준을 압박해왔습니다. 감세, 지출 확대, 저금리 조합으로 경기를 밀어 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연준도 최근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신호를 줬고 시장은 이를 피벗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 2차례를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2026년에는 3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3%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작된 하락장과 완전히 반대의 조건입니다. 또한 10월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21년 11월 불장을 무너뜨린 건 양적 완화 축소였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돈을 흡수하는 QT가 끝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시장에 강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결국 연준은 시장 압박을 포기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과거 3번의 하락장과 완전히 다른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의 결정적 차이는 기관, 국가의 대규모 참여입니다. 2018년에는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거의 없었고 2022년에도 극소수 기업만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는 172곳이며 전 분기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총 104만 개를 보유하며 전체 공급의 5%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12개국 정부가 전체의 3%인 61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현물 ETF들은 135만 개, 전체의 6.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이미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즉 상장사, 정부, ETF 보유량을 합하면 전체 유통량의 15% 이상을 차지합니다. 월가는 이제 비트코인을 적극 지지하는 흐름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포트폴리오 4%를 암호화폐로 추천하고 블랙록, 피델리티는 2%, 그레이스케일은 5%, 바네크는 6% 비중을 제시합니다. 트럼프는 401k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401k의 암호화폐 투자를 공식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 OTC의 증가도 상승을 견인하는 요소입니다. 장외거래는 시장 가격에 즉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개인에게서 기관으로 비트코인이 꾸준히 이동합니다. 하루 채굴량은 450개인데 기업들은 하루 평균 1755개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채굴자 매도량보다 매수량이 훨씬 많은 겁니다. 과거에는 채굴자 매도가 하락에 압력이 되었지만 지금은 채굴자조차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채굴자가 매도할 때마다 ETF와 기관이 그 물량을 모두 흡수합니다. 이런 구조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관, 기업 그리고 국가라는 장기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어 일시적 조정은 있어도 큰 폭락이 나오기 힘든 환경입니다. 개인 투자자와 달리 이들은 장기 보유 전략을 갖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은 줄고 희소성은 커집니다. 전 세계 유동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에 반응하여 금이 상승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은 고점 부근이지만 변동성은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시장에서 관심도는 매우 낮습니다. 비트코인이 비싸 보인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2026년을 하락장 대신 상승장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존의 4년 사이클은 이미 끝났고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는 수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로운 사이클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월가의 거대 증권사 시타델이 리플랩스 지분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분 투자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 최고 수준의 자금이 XRP의 미래 가치를 사실상 공식 인정한 신호탄입니다. 즉, 월가가 먼저 XRP라는 깃발을 꽂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정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JP모건입니다. 최근 JP모건은 이더리움 채굴사 비트마인의 지분을 대거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더리움 매집 기업에 투자했다면 다음 타깃이 어디인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XRP 매집 기업 에브노스입니다. 실제로 JP모건은 리플 ETF에 대해 메가톤급 변수라고 언급한 바도 있죠. 결국 XRP는 대폭등을 위한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진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자금이 조용히 XRP를 사들이고 있고 나스닥 상장사들은 XRP를 준비금으로 비축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금은 이미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진짜 공급 쇼크는 이제 막 시작될 단계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폭발하기 직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XRP의 대규모 상승은 시간 문제라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는 다가올 XRP 상승장을 대비해 저평가된 현 시점부터 계획적인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리플은 몸집이 커진 만큼 100배, 200배와 같은 폭등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플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큰 수익을 만들기 힘든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기관들은 어떻게 이 코인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까요? 그들은 리플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리플 생태계를 구성하는 저평가된 연관 코인들을 함께 분산 투자하면서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봐보겠습니다. 작년 11월 SEC와 리플 소송 종료가 다가오자 리플의 파트너 코인인 코어홈이 0.06달러에서 단숨에 0.98달러까지 올라 무려 580%나 급등했습니다. 리플레저 기반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핵심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플레어 네트워크는 리플의 취약한 부분이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보완해주는 프로젝트였죠. 이 코인 역시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약 2달 동안 500% 가까운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단 2달 만에 5천만 원이 될 수 있었던 수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두세 배 수익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바꿀 만한 급등 종목을 찾고 싶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들은 바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런 핵심 파트너는 어떻게 찾느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최근 리플과 협업 중이거나 협업을 준비하는 기관을 찾는 것입니다. 리플과 기관이 협력하면 그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코인이 탄생하게 되고 그 코인은 초기 단계라 가격이 저렴하고 시장에서 저평가되기 쉬우며 아직 알려지지 않아 기관들만 조용히 매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재력이 큰 이유죠. 최근 해외 트레이더들과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 끝에 리플과 의미 있는 협력을 준비 중인 엄청난 기관 하나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향후 큰 폭발력을 가진 히든 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기관은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바로 그곳. 전 세계 국제 송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스위프트입니다. 요즘 리플과 스위프트 협업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결제망에 일부 편입되며 국제 송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세계 최대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죠. 하루 처리 금액이 무려 5조 달러, 약 6,5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하고 송금 시간은 2에서 5일, 수수료는 높고 현재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시작한 곳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3에서 5초 내 송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거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리플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국제표준 ISO 20022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차세대 금융 메시징 규격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 세계 블록체인 중 리플랩만 단독으로 ISO 20022에 정식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위프트가 사실상 리플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의 중심에 있는 브릿지 통화가 바로 XRP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양측은 한 가지 난관을 마주합니다. 바로 리플의 변동성입니다.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하루에도 수십 %씩 움직이는 자산을 송금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플과 스위프트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핵심 보조자산, 즉 이 히든코인을 비밀리에 설계한 것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의 변동성을 완벽히 커버해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필수 수요. 리플 스위프트 협력이 발표되는 순간 스위프트에 참여한 전 세계 은행들은 이 코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즉, 공식 발표와 동시에 매수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둘째, 기득권의 선제 점유. 월가의 세력들과 스위프트 핵심 기관들은 이미 이 코인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초기 물량 대부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강력한 신뢰 신호입니다. 이 코인은 개인 투자자의 투기가 아닌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 하나의 코인입니다. 공급은 극도로 제한돼 있고 이미 실제 송금 테스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의무적 수요가 폭발하며 시가총액 3위 리플보다 훨씬 높은 폭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최대 5만 %의 상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 박스권 내에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끔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물량을 담아버려 단기 급등 흐름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따라붙을 조짐이 보이면 세력은 오히려 시세를 고의적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공포에 흔들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까지 다시 저점 구간에서 싹 받아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제가 어떻게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잘 알까요? 요즘 세력들 너무 뻔합니다.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세의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형성되면 더 이상 시세 조작하기도 힘드니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 빠르게 매집하는 거 훤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리플 저점 대비 10배 이상 폭등 나오기 전에 지난 2024년 11월 11일 업비트 기준 885원 이하 구간, 지금 보시면 정말 상승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제가 이 자리를 히든코인 매수 타이밍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리플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제가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리플의 최저점 매수 타이밍 이렇게 문자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제 실력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도 작년 이맘때쯤에 리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리플의 변동성을 완벽히 커버해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코인.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의무적 수요가 폭발하며 시가총액 3위 리플보다 훨씬 높은 폭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코인. 리플의 상승 초기 국면과 동일하게 박스권 내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를 누르고 있는 코인. 리플의 상승 초기 국면과 소름 돋게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내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의 고의적인 개미 털기.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모르시고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급등 흐름 나오기 전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제가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제2의 리플, 바로 이 코인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문자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셔도 구독 안 누르신 거 들키시면 절대 안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위와 같이 리플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도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될 경우 아무리 리플이라 할지라도 세력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리플의 최고점 매도 타이밍 또한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 간단히 보내시면 제가 리플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 또한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리플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간단합니다. 첫째,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강하게 나오는지. 둘째,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셋째, 더 이상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없고
여태껏 상승을 주도했던 재료는 어디에서 끝나는지 이 세 가지 여부를 통해 앞으로 리플의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또한 이렇게 보시면 리플 이미 지난 최고점 자리 지난 7월 18일 금요일 4,900원 이상 구간에서 전량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확실하게 문자로 보내드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리플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고 매직 코인으로 작년 11월에 리플 상승 흐름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631-4071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